오케이. 들어가죠. 1편 3장 5절, 행정법 관계 내용입니다. 1편 3장에 되게 중요한 절들이 많아요. 시간에 한 5시간 생각해서 설명드린 행정법 관계의 특질이 있고요. 그때 이제 공정력, 존속력, 강제력 이런 등등을 배웠고요. 두 번째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3강이 들어갔어요. 또 이것도 중요한 거, 마지막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행정법 관계의 내용인데요. 아주 중요하죠. 처음부터 이제 말씀드릴 때, 그 법률 관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권리 의무 중심으로 되어 있다. 법이라는 것은 이익에 대한 다툼인데, 이익에 대한 다툼에서 발생한 거죠. 그래서 법에서 보호를 받는 이익이 바로 뭐냐?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모든 법학의 중심에 있습니다. 소송의 첫 출발점은 뭐냐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는 데 있는데,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왜 하느냐 하면, 자기의 권리가 침해되어서 이익이 침해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입니다. 물론 이러한 이익이라는 것은 권리인데요. 이러한 권리, 우리가 사실은 근대국가가 만들어진 것도 자유권을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현대국가로 변모된 것도 사회권적 기본권이라는 권리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역사라든지 또는 국가 체제라든지 시스템은 다 뭐냐? 권리 중심이죠. 대한민국도 헌법을 갖고 있고 또 헌법적인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 헌법적 시스템도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법인데 법은 권리입니다.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런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사회복지 자격 이런 것들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니까 기본권이 되게 기본권인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편 3장인데 행정법 관계의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답이 이제 갑자기 관계의 내용은 공권과 공의무다. 제목 따로 있고 내용도 연결 안 되고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우리 행정법 관계라는 것은 어떻게 맺어집니까?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즉 행정법적인 법률 행위, 공법 행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러한 법률 관계가 맺어지겠죠. 즉 혼인 행위를 했다는 말은 혼인 관계가 성립했다는 얘기가 같습니다. 그죠? 이런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뭐가 발생합니까? 결과적으로 법률 행위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의사표시한 내용에 따라서 뭐냐? 바로 법적인 효과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행정청이 광업허가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광업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할 거고 상대 행정청이 과세부가 처음에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납세 의무가 발생하겠죠. 결과적인 법적 효과인데 이 의사표시가 바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서 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되는데 그 법적 효과가 바로 뭐냐? 공권, 권리와 의무가 됩니다. 근데 권리 의무라고 해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권리 했을 때 일반적으로 법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사법도 있고 공법도 있는데 보통은 사법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좀 구분하려고 공권, 공의무라고 하는데 행정법의 세계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건 당연히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권리라고 말이 되는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의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인데 개념은 이제 공권이 뭐가 권리냐 이런 이제 개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럼 그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국가적 공권, 개인적 공권 얘가 나누어 가지고 국가적 공권이 아닌 것 다 개인적 공권, 개인적 공권 아닌 것 국가적 공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지금은 안 나오고 돌아보니까 이러한 공권의 사례가 나옵니다. 판례. 우리나라 판례가 공권으로 인정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권으로 인정받으면 이제 소송에서 이기는 거죠. 자기는 이기는 거지만은 공권으로 인정 못 받으면 뭐냐 소송에서 지고 소송 비용도 물러줘야 됩니다. 괜히 억울하게 짝이었겠죠. 사실은 분통 터져서 죽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내가 볼 때는 공권 맞는데 국가는 공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변호사 생각해도 공권 맞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 이거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공권에 해당되는 개념 요소를 갖춰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요건입니다. 공권이 되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하는 게 바로 성립 요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환경성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가가 말이죠, 어떤 도립공원 또는 국립공원을 지정함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어떤 집단, 상업지구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자기의 어떤 환경권이 침해됐다, 또 권리가 침해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민들이 하게 되는데, 어떤 주민은 보호를 받고, 어떤 주민은 보호를 받지 못해요? 도대체 어떤 차이가 났길래 그렇게 했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건입니다. 그래서 이때 요건을 한번 쳐다볼 필요가 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공권의 개념에는 요건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실은 설명은 붙어 있는 거고 같이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공권의 확대 경향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가 오늘 뭐 실질적 법치주의, 오늘 이제 법치주의 또는 법의 이론적 대경향은 행정부의 이론적 대경향은 실질적 법치주의 또는 가급적이면은 국민의 권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 하는 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인데 이론에 대한 경향인데 바로 그게 행정부 관계 공권의 확대 경향입니다. 그래서 확대 경향을 살펴보는데 이때는 이제 크게 중요한 거는 내용적인 확대적 실체적 공권의 확대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새로운 공권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럼 공권이 뭐냐, 권리가 뭐냐 하는 것들이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이름이 이제 나중에 소송에서 이제 공권의 개념 다르고 다 다르겠지만은 결국은 이제 어떤 이익이 있습니다. 이상의 이익이 있는데 존재하는 이익이 있죠. 이익이 가는 상황입니다. 나한테 좋은 거 이익이 있습니다. 개인 택시 면허를 받는 거 또는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겠죠. 특히 내가 예를 들면 허가를 받는 거 등등 있는데 이런 이익이 있는데 이러한 이익 중에서는요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내가 국가에게 주장을 했을 때 국가는요 들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법에서 보호를 받는 이익이 있고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도 있습니다. 그럼 법에서 보호를 받는 이익은 뭐냐? 이익을 딱 나눠가지고 법에서 보호를 받는 이익을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익이 있겠죠? 그걸 뭐냐? 반대말인데 권리의 반대말이 바로 뭐냐? 반사적 이익입니다. 이런 용어를 처음 만든 분은 한스 켈젠을 알고 있습니다. 한스 켈젠이 왜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과거에는 자유가 과연 권리냐 하는 데 대해서 한스 켈젠은 자유는 권리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다 그 당시에 자유는 다 권리라고 그러는데 왜 아니냐 이렇게 했을 때 한스 켈젠이 자기 나름대로 설명한 말이 이 반사적 이익이란 말이었어요. 나중에 설명드리는데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권리 개념은 근대의 권리 개념하고 현대의 권리 개념이 다 다르고 나날이 자꾸 확대되어 오다 보니까 과거에는 왜 이런 권리 개념은요 점점 권리가 이렇게 반사익을 먹어들어갑니다. 권리가 확장되면서 반사익은 축소돼가는 그런 경향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까지 이야기했던 권리 개념하고 지금 권리 개념이 다르니까 옛날에 이야기하는 권리 개념은 자꾸 좁아지겠죠. 그래서 옛날에 좁은 의미의 개념을 협의의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협의가 어디까지가 협의고 그럼 뭐는 아니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과거에는 좁았다 이거야. 근데 점점 과거에는 반사적 이해했던 게 자꾸 늘어나니까 옛날에 권리라고 개념하면 자꾸 내가 권리라고 얘기하게 되면 어쩐지 과거 이야기를 할 것 같이 그렇게 느낌이 오고 잘못하면 이 권리의 범위에 대해서 논쟁이 붙을 수도 있겠거든요. 그게 새로운 점 만들면서 뭐냐면 법에서 보호를 받는 이걸 뭐냐? 법률상 이익이라고 합니다. 법률상 이익 또는 법익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실은 뭐냐? 그냥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가 거시어 봤을 때 이제 늘어온 것들이에요. 그러나 반사이익은 뭐냐? 내가 법에서 요구를 할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누릴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그 도로 위에서 내가 포장마차를 한다든지 국가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국가 허가를 안 받고도 누릴 수는 있죠. 다만 단속 대상이 되겠죠. 이건 뭐냐? 법률의 반대가 뭐냐? 사실이니까 이걸 보고 이러한 사실상의 이익이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그러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물론 나중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소송 끝나봐야 알겠지만은 일단은 이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권리가 있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지 권리가 없는 사람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송에서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를 보고 뭐냐?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돼가지고 원고 적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같은 개념인데 문제는 이제 어떤 말의 뉘앙스가 과거에는 좁은 뉘앙스가 생기니까 자꾸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데 결과적으로 의미는 똑같은 건데 문제는 이제 옛날에 생각했던 그 범위하고 좀 달라지니까 자꾸 새로운 범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와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이런 말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런 말을 왜 할까요? 그러면 권리 또는 이익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뭐냐? 둘 다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이야. 근데 왜 권리라고 하면 될 건데 권리 또는 이익 하면은 권리라고 하면 자꾸 좁은 의미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니까 물론 크게 넓게 하면은 권리 또는 이익의 의미가 다 들어가는데 좁게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게 되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헷갈린다 뭐 강의 협의라 그러고 뭐 법률상 이익이라고 했다가 뭐 이러니까 헷갈린다. 그러나 사실은 이제 같은 건데 역사적으로 자꾸 확장되어 오다 보니까 법률을 새로 만들거나 또는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 형식을 잡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이제 권리가 이제 되면은 공권은 뭐냐면 이러한 법에 의해서
이란요, 이제 뭐냐면 법이란 것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되어지는 규율입니다. 즉,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서 강제력을 갖고 있는 규율이죠. 이러한 이제 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러한 강제되는, 자, 이러한 강제된다는 이런 말들은 사실은 우리 법에서는, 우리나라 어떤 그 우리말에서는 되게 자연스러운 말이 아닙니다. 영어로 치면 be compelled to, 또는요, be driven to, 이렇게 강요되어지는 이 말이에요. 강제되어지는, 이제 또는요, 참 죄송합니다. 이게 의무고요. 제 실수. 강제되는 건 의무고요. 법에서 보호받는, 이런 보호를 받는, 그런 이익을 얘기합니다. 그런 또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이익이 뭐 둥둥 떠 있는 건 아니고, 이익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지위다. 그런, 법적인, 지위를, 권력을 그러고, 아까 제가 방금 의무는요, 법에 의해서 강제되어지는 지위를 우리가 뭐냐? 의무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현재 다수는 뭐냐면, 권리에 대한 개념은 법에서 보호되는 이익이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러한 법적인 보호이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냥 보호이익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수라도 사실은 표현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용어가 굳어있지 않다 보니까 보호를 받는 또는 이러한 보호되는 이익이다 또는 보호 가능한 이익이다 보호받는 또는 보호 가능한 이익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중간에 다양한 표현들 들어가는데 주의해야 될 거 이거는 맞지만은 안 되는 거 있어요. 법적 보호란 말 들어갔지만은 법적인 보호 가치 있는 이익 할 때 가치란 말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가치 있는 이익이다. 이건 아니에요. 다수는 아니에요. 소수입니다. 이거는 소수의 견해인데요. 사실은 이제 어떤 객관식 문제에서는 보통은 소수는 틀린 답이 되겠죠. 원래 다른 답이 돼야 되는데 이제 객관식에서는 틀린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법적 보호 가치 있는 이익인데 이것은 왜 개념식이냐면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미시적으로 보면 뭐 권리하고 의무가 딱 구분되겠지만 그 시적으로 보니까 권리가 점점점 확대돼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반사적 이익으로 보았던 영역들이 점점 권리로 바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권리에다가 플러스입니까? 이런 그 반사이익을 다 이렇게 포함시켜가지고 이 반사이익 중에서 권리로 바뀔 수 있는 이것들을 포함시켜가지고 법적 보호 가치 있는 이런 개념을 만들었어요. 자기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제 이거는 요걸 얻어먹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권리냐 아니냐는 것은 침해가 됐을 때 내가 이거 구제받을 수 있느냐는 구체적인 시점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되는데 자 물어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거 만약에 침해됐을 때 그러면 이 국가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렇게 바로 상대방 학생에서 물어봅니다. 비판했을 때 인마가 하는 대답은 뭐냐? 대답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을 하게 되면 권리가 되고요. 아니야 그러면 사실상이 되죠. 그래서 자기는 자꾸 설명할 때 이게 뭐 그 시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바뀌고 뭐 옛날에 있다가 이렇게 되니까 됐고 할 때는 지금 뭐냐면 보호 받아야 못 받아야 되는 거야. 지금 보호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권리가 못 받아랍니까? 괜히 쓸데없이 반사적 이익을 포함시킴으로써 해가지고 이 소수익이 있는데 문제점이 있어요. 왜 이게 소수로 문제되냐면은 이런 문제점인데 이 문제점은 뭐냐면 반사적 이익 이러한 그 법률상 이익의 개념에 반사적 이익을 포함시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이익이 반사이익이냐? 반사적 이익이라는 것 자체는요, 그 시대나 사회에 따라서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은 반사이익이라는 말 자체, 그 개념 자체는 뭐냐?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럼 법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얘기인데 법에서 보호받는다? 희한한 일이 생기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러한 반사적 이익이 포함되어 가지고 개념에 혼동을 가져온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으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해피님은 여러 학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굳이 저 학설을 자꾸 갈구는 이유는 학자들이 저게 되게 불편하고 마음에 안 들었겠죠. 자, 그렇더라.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공권, 법에서 보호를 받는 이익은 어떤 거냐? 자, 우리나라에서 법에서 보호를 받는 이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것들입니다. 한두 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판례 들어가게 되면 소에서 원고가 승소해가지고 법에서 보호받는 사건들은 전부 다인데 1년에 몇만 건씩 소송이 진행되는데 몇만 건씩 됐을 때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원고가 승소하는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원고가 승소된 판결은 뭐냐? 법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원고 적격이 즉 범죄상 이익이 인정되는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외울 수 있나? 그건 아니죠. 다 외울 필요도 없고 다 외워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건 앉아.
다 외울 수가 없죠. 사실 정확하게는. 만드는 게 아니라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럼 우리가 이제 첫째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판례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이제 그러면 공권에 들어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거 하기 전에 먼저 그러면 이제 이론적으로 개념할 때 적어도 공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바로 성립 요건입니다. 즉 공권이 되기 위해서는 즉 반사이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다 갖춰야 될까? 이게 바로 공권의 성립 요건인데요. 공권의 성립 요건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인 것하고 아닌 것 들어가겠죠. 아닌 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즉 반사이익의 성립 요건인데 공권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이제 학설이 크게 많이 있습니다. 원래는 뭐 엘리네카 학설도 있고요, 학설도 있는데 그런 건 현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큰 의미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고요. 크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오타마르 빌러가 있습니다. 오타마르 빌러는 3조 소설인데요. 이 사람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오타마르 빌러는 오늘날 공권의 개념을 체계화시켰다는 그런 칭찬을 듣고 있는 사람인데요. 상당히 체계화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통수는 아닙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통수가 좀 바뀌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오타마르 빌러의 학설을 지지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오타마르 빌러는요, 공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가 있어야 된다. 즉, 3개를 다 요한다. 그죠? 그래서 3요소설을 주장합니다. 오타마르 빌러가 말하는 3요소는 어떤 거냐면, 공권의 3요소는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뭐냐? 자, 국민이 침해를 당한 건 뭐냐? 사인 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가가, 힘이 좋은 국가기관이, 권력자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이 3요소에서 첫째로 뭐냐면 그럼 국민이 있잖아. 만약에 예를 들면 내가 억울하게 단체장으로부터 파면 또는 해임이 되었다. 단체장 힘이 세고 나는 국공무원밖에 안 돼. 그럼 이렇게 힘이 약한데 그럼 내가 권리가 있다면 누가 도와줘야 되죠? 누가 도와주냐? 법이 도와줘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예를 들면 상대방 보고 나를 복직시켜라. 내가 의사를 표시했어. 말빨이 쓰나? 말빨이 잘 안 쓰겠지. 왜냐하면 상대방이 힘도 세니까. 그럼 복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복직을 안 시켜주고 국가기관에 힘이 좋으니까 버티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 국가기관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야 해줘 임마. 이렇게 해줄 뭔가가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뭐냐? 법인 거야. 그거는 법이죠. 금방 그 법이 말이죠. 야 임마 해줘. 복직시켜. 또는 그 처분 취소해. 이렇게 나와야 되지. 법이 딱 와가지고요. 뭐 침해돼가지고 법을 불렀는데 와가지고 뭐 그거 복직시키면 좋을 것 같은데 복직시키는 게 안 좋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뭐 금방에다가 나 시키다 보면 복직 안 시키려면 하면은 공무원 보고 복직 안 시킨다 하네요. 뭐 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재미없죠. 이건 권리가 아니야, 이거는. 권리가 되려면 뭐냐? 내가 요구했을 때 국가가 있잖아요. 강제로 시켜줘야 되는 거야. 금방한테 네 복직시켜라. 그게 강행규범. 그래서 이거는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강행규범이 규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법이 전부 다 모든 게 다 강행규범은 아니에요. 재량규범도 있고 다양해요.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런 것도 있고요. 꼭 해라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꼭 해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이 의사표시했을 때 이거는 국가가 들어줘야 되는 거야.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줄 수도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건데요. 이게 바로 뭐냐? 강행규범이고, 이러한 강행규범을 다르게 있는 강행법규라고도 하고요. 이럴 경우는 공무원은요, 자기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권리의 경우는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권리를 실현시켜 주라고 했을 때, 국가는요, 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이런 거를 뭐냐? 구속을 받는다, 그죠? 기속성이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기속력 배웠으니까 알겠죠, 그죠? 그래서 구속을 받는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이런 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보호를 받는 이익이 있다. 이러한 보호되는 이익이죠. 이러한 보호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호이익은 사후에도 있고, 사건에도 있고요. 또 다른 거에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호이익이 어떻게 돼야지 공권이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사실은요, 나중에 공부하는데 반사이익도 보호이익이 있어요. 근데 이런 보호이익 할 때 첫째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공법상에 걸리니까 공법은 뭐라 뭐냐? 질서 유지, 공공의 공리 정진 같은 이런 공익적인 요소도 있겠죠? 그래서 공익을 보호하는 성질도 있어야 되고, 그건 당연하죠. 모든 공법은 아까 전에 공법 행위에서 공권의 말은 공법적 행위의 효과입니다. 공법적 행위 자체가 뭐냐면
공익을 보호하는 입법이에요. 그래서 공익보호성은 당연한데 공익만 있으면 그거는 반사이익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사익보호성이 동시에 있어야 됩니다. 즉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사익보호성이죠.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성질도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요, 만약에 이제 화장장을 설치한다. 이런 화장장을 설치할 때 화장장 설치에 관해서 만약에 되면요, 뭐 오염의 기준 같은 것 되죠. 그래서 오염의 기준이나 오염이나 또는 이러한 시설에 관한 이러한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기준에 따라라 이런 거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오염을 받으면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면 국민 일반입니다. 국민 모두에게 다 도움이 되는 국민 일반의 일반적 공익입니다. 일반적 공익 보호선 당연하죠. 모든 국가는 다 일반적 공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LPG 충전 수에서 일정한 요건이나 또는 시세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위험의 예방이라는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는 그런 이 일반적인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외에 별도로 뭐가 있어야 되냐? 사익을 보호하는. 다시 뭐냐면은 이거는요 반경 만약에 반경 이러한 100m 내에 100m 안에 있는 이러한 주민들의 주민에 대해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말은요 반경 100m 이내에 있는 이 주민은 이 사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똑바로 갖고 있다. 즉 반경 100m 있는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일반적 공익도 누리지만은 얘는 화장장 바로 옆에서 하니까 또 남다른 피해가 있겠죠. 이거는 이익을 하기 여긴다. 사익보호성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공익보호성과 사익보호성이 다 있어야 된다. 잠깐 얘기할게요. 자, 한번 봐요. 공익보호성하고 사익보호성이 있는데요. 공익보호성이 있는데 사익보호성이 없다. 그럼 이걸 보고 반사이익이라고 그래요. 공익보호성도 있고 사익보호성도 있다. 이게 바로 공권이에요. 공익보호성은 없는데 사익보호성이 있다. 사건이에요. 나머지 경우에서는 필요 없죠. 그런 것들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더라.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보이기인데 이러한 보이기 양쪽 측면, 양면성을 가져야 됩니다. 양면성을 가진 것을 얘기하는데 이걸 사익보호성. 근데 선생님들이 자꾸 강조할 때는 반사적 이익하고 자꾸 구별하는 거예요. 반사적 이익은요 공익보호성은 있거든요. 그게 반사이익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공익보호성이기, 사익보호성이기 때문에 자꾸 사익보호성을 강조해가지고 어떨 때는 제목이요. 어떤 교과서 제목이 사익보호성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걸 보고 뭐 어떤 뭐 특정을 하고 얘기할 것도 없는데 거기 있는 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뭐라고 얘기한다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익보호성, 공익보호성은 안 되고 사익보호성 택도없는 소리입니다. 큰일 나고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세 번째 뭐냐? 세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즉 나에게 정보를 공개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럼 그게 말빨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의사의 힘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의사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법적 효력을 우리가 법적 성질이라고 하니까 의사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의사성인데 그래서 의사력 또는 의사성 이런 말 쓰죠. 그래서 의사력과 의사성이 있다는 것들이죠. 요것도 그 내용이 들어가는데 의사력, 의사성인데 이건 바로 뭐냐? 내가 무슨 의사입니까? 국가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표시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이거 뭐 이제 복직시켜라, 또 정보를 공개해라 이거잖아요. 그거 뭐야? 청구입니다. 청구. 청구인데 그래서 청구 권능이라고 합니다. 청구에 대해서 권능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권능이란 말은 뭐냐? 법적인 힘을 보고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적인 힘을 권능이라고 표현한다. 뭐 권능이란 말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서 먼저 마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거는 좀 다른 의미고요. 여기서는 권능, 그런 의미죠. 그래서 괜찮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괜찮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지를 했어요. 그러나 그 뒤는 현재의 통수죠. 현재의 통수인데 이 현재의 통수의 뭐냐면 현재의 통수는 보건기본법 사람 이름이 아니고 2차 대전 후에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서독 정부의 헌법 이름이 바로 보건기본법인데요. 보건기본법이라고 표현할 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잘 알다시피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는 1948년도에 국가를 수립했는데 같이 해방됐지만은 독일은 어떻게 하냐? 1949년도 하게 됩니다. 더 심사숙고하게 되거든요. 더 많이 이제 생각하는데
행정부에 있는 내용이 바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름이 본기본법이 중요하지 않고 이 안에는요 실질적 이러한 법치주의의 정신이 녹아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 법치주의란 말은 잘 알다시피 형식적 법치주의가 다른 점이 뭐냐면 그냥 법률의 지배가 아니고 정당한 법률의 지배인데 그때 정당하다는 말 때 자 어떤 행정작용이 있는데 그 행정작용이 적부하다 위부하다 하는 이 기준 즉 합법성 또는 적법성에 대한 기준은 실정법입니다. 행정부가 든 실정법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라 그 법 자체가 가치가 있는 또는 정당하냐 하는 이런 부분은요 그거는 실정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연법의 문제겠죠.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와서는 뭐냐면 그러한 자연법적인 그런 요소가 도입되게 되는데 자연법은 자연권인데요. 자연권은 자연법이라는 자체가 뭐냐 실정법에 법률의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정되는 거 이거였잖아요. 당연히 인정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어소설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뭐냐면 1번하고 2번은 그대로 맞다고 합니다. 그 문제없다. 강행규명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런 보호받는 이익이 있어야 된다 되는데 3번 이건 안 되겠네. 그래서 3번은 제끼는 거예요. 왜 3번을 제끼냐? 그러면 만약에 권리인데도 불구하고 청구할 수 없단 말이냐? 또는 청구 권능이 없는데도 권리란 말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분명히 권리면 의사력이 있고 분명히 권리면 청구 권능 발생합니다. 청구 권능은 결국은 나중에 뭡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 즉 소재기의 자격이 되는 셈인데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이걸 왜 빼느냐면 권리면 당연히 청구 권능이 보장돼야 되고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권리가 되는 게 아니라 거꾸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면요 당연히 권리이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러한 청구 권능이죠. 이러한 권능이 따라붙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냐 3요소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도 당연히 있잖아요. 의사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권리가 되면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런 내용을 정리했는데 정리를 하고 보니까 이건 공권인 것 아닌 것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법원에서 이건 공권이다 하면 이기는 거고 공권 아니다 하면 지게 되는 거죠. 소송 비용까지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게임값 내놓는 거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 많은 변호사들이 갔을 때 또는 시대마다 다 판결도 달라질 때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어떤 경우는 공권이 되고 어떤 경우는 사건이 되느냐인데요. 공권 들어갑니다. 자 공권이고 어떤 경우는 반사가 이기냐 이랬죠. 공권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째로 뭔가 강행법규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이 신청했는데 국가가 안 해줬을 때 해줘라 라고 뭔가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인데요. 한마디로 뭐냐 기속성입니다. 근데 반사기가 뭐냐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뭔가 재량규범이라는 거예요. 재량이라는 말은요 공익에 대한 기준인데 상대방의 신청이 아무리 요건을 다 갖추었더라도 재량행위인 경우는요 공익을 내세워서 거부할 수 있는 걸 재량이라고 합니다. 그러기 위한 반사기 다음에 뭐냐 재량성이라는 것도 있죠. 이것도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익으로서 뭐냐면 방금 얘기할 때 이익 중에서는요 이런 보호되는 이익 보호를 받는 이익이죠. 이런 보호받는 이익은 공익 보호성도 있고 사익 보호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권은 뭐냐면 공익 보호성과 사익 보호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반사적 이익은 공익 보호성만 있고 사익 보호성이 없다. 그럼 반사적 이익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 의사에게 진료 의무를 줍니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사람은 원래 자영업자입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은요 자기가 손님 받기 싫으면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응급 환자가 발생했는데 병원 있잖아요. 자기들은 나는 자영업이니까 난 손님 받기 싫으면 안 받을래.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국민 전체에 위험이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얼마나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뭐냐 그래서 그러냐 국민이 위험이 빠지니까 국민이 법으로 뭘 만드냐면 국민이 있잖아요. 의료기관 내가 긴급할 경우 의료를 요청했을 때는요 거절할 수 없도록 합니다. 즉 국가는 말이죠. 국가는요 의사에게는 의무를 뭐가 있어요. 의사하고 뭐
국가가 의무를 교환하는 이런 관계가 아니고 의무만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의무만 받았는데 의사는 바로 뭐냐? 진료 의무가 있어요. 오면 진료해줘라. 치료 의무가 있습니다. 진료 의무가 있는데 그럼 의사는 할 수 없이 뭔가 환자에게 진료를 해주겠죠. 그럼 환자가 어떤 특정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아니라 그냥 의사니까 환자가 있을 때 도와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뭐냐면 반사적 이익이라고 그러고요. 이럴 경우에는요, 의사 보고 무조건 내일 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라 할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보익은 그렇게 되고요. 이런 경우가 이제 반사이익의 대표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진료 의무를 부과했다. 그럼 의사는 사실은 뭐냐, 환자에게 진료 의무는 없어요. 근데 국가가 뭡니까? 강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그 의무를 따라야 될 의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고는 양면성이라고 표현한다. 둘 다 충족해야 된다 이거요. 한쪽만 이걸 보고 뭐냐, 편면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청구 권능입니다. 아까 했던 거죠. 청구 권능 또는 의사력인데 청구 권능. 이러한 청구 권능인데 청구 권능의 경우는 뭐 잘 알다시피 청구 권능 자체가,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체가 권리의 전제나 요건은 아닙니다. 즉 권리면 당연히 청구 권능이 따라오는 거지. 문제는 뭐냐면 일정한 법률 요건을 갖추었다 가지고 청구 권능이 따라오는 아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청구 권능인데 청구 권능은 본권은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 걸 보고 청구 권능이라고 하고 없는 거를 뭐냐, 반사이익이라고 하더라. 이게 다거든요. 이런 정도 정리하고요. 좀 이따가 이제 공권의 종류하고 그런 공권의 종류가 어떻게 확대됐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쉬죠.